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판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기 파트 독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자, 먼저 칠판 한번 보시면요. 여기 비판 해가지고 종합분석, 그 다음에 정보의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종합분석에는 정확하냐, 적절하냐, 타당하냐, 쓰임새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효용성, 그러죠. 자, 이 넷을 기초적인 얘기로 이해하면서 다음에 이 정보는 이제 텍스트입니다. 주어진 글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논증 과정의 적절성, 반응의 적절성, 반론 제기의 적절성. 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적절성에 대한 얘기죠. 적절한가?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우리 문제 봐도 알겠지만 반응이라든지 독자의 반응, 다음에 반론 제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라든지 비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자, 함께 126쪽에 여러분 저와 함께 기출문제 한 서너 문제 들여다보자고요. 자, 1번은 문제 제기입니다. 물으면서 얘기하고 있죠. 문제 제기. 2번은 반응. 다음에 3번은 반론. 그죠?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필자의 견해만이 모두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반응에 입각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 관점, 견해를 읽고 이런 점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비판의 또 첫 번째 문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 제기는 비판적 의문 제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자, 고구마에 대한 얘기예요. 고구마는 팔방미인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단락에서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누누이 강조했죠. 고구마는 팔방미인의 역할을 한다. 고구마가 아주 다양하게 우리의 구황식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술을 빚는 데도 쓰이고 다양한 그 음식 재료로 쓰이죠. 둘째 줄에 보면은 그리고 첨단 유전체 정보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분자 육종으로, 이건 분자 육종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유전자, 그죠? 유전과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슈퍼고구마, 슈퍼옥수수, 이렇게 아주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을 말하죠.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거론되어 온 얘기입니다. 기능성을 대폭 높이거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이 글은 가만히 보면은 고구마가 뭡니까? 팔방미인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한 고구마에 대한 식재료로서의 긍정적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게 하는 게 생명공학 기술의 유전과학입니다. 그죠? 이랬을 때 문제 제기는 유전자 조작 문제로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출제 의도에서 둘째 줄, 글의 내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비판은 어느 쪽입니까? 앞쪽입니다. 주로 이제 부정적이거나 그 비판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철저하게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이 반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정보권력 내에서 얘기가 되어야 적절한 반응, 비판이 됩니다. 자, 문항해설의 제시문은 고구마의 장점과 응용 분야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그 유전자 조작 문제로 인한, 그리고 이 부정적 영향이라면 인체에 유해한 이런 것은 없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갈까요? 다음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자, 첫째 문장 중요하다겠죠. 왜? 첫째 문장은 주로 화제, 간혹 주제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화제,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를 언급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와는 대중 미디어 시대, 비판적인 지식인상의 위기를 경고했다.
대중 미디어 시대 비판적인 지식인상의 위기. 자, 지식인들이 비판적인 사유를 가지고 뭔가 이 대중들의 그와 같은 정신세계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 위험성을 경고했다. 뭐 구체적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텔레패셔, 다음에 폴리티컬 텔레패셔. 그에 대한 개념, 용어에 대한 개념을 쭉 얘기하고 있죠. 둘째 달라갈까요? 이 폴리티컬 텔레패셔의 한국적 용어가 폴리패셔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이신데, 원래 프로페셔 교수, 그다음에 폴리티컬 하면 정치적인, 정치적 교수. 현실 정치에 뛰어난 교수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18대 총선에 그와 같은 교수 직함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식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지? 뭐 이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단락합니다. 지난 18대 총선은 40%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로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가시정부를 통해서 전략적 독해를 하려 할 때 이처럼 이와 같이는 앞의 내용을 지시하면서 뒤에 뭐다?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즉 주제, 주장이 아주 두드러지게 강하게 표출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는 깊어지는데 교수 사회의 정치인 지망은 늘어나고 있다. 이 또한 아이러니는 반어, 반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보면은 문학해설에 가서 바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곧바로 지식인의 현실 참여로 이어졌다. 지금 이렇게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본문의 지문은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는 깊어지고, 그리고 교수의 정치인 지망은 늘어난다는 것은 두 관계가 원인 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그냥 제시했을 뿐이지 인과관계로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 선택제는 인과관계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얘기. 한번 참고로 읽어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가시죠. 자, 128쪽입니다. 다음 글의 L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펴려고 할 때 다음 중 보기의 관점, 일단 보기의 관점을 먼저 읽어두셔야 돼요. 보기의 관점. 짧고 지문보다 훨씬 짧으니까. 보기의 관점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이죠. 과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보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잘 보세요. 보기 같이. 작품의 사실성과 개연성은 가능성의 정도, 있을 법한 이런 뜻입니다. 문학은 원래 개연성, 즉 허구성이 있죠. 상상의 세계를 그리내니까 높이는 데 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학은 상상력이 아주 강하고 이걸 문학적 진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문학적 진실을 두고 실제냐 이런 사실이냐 실험에 의한 과학적 이해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려 했을 때 문제점 한번 보시죠. 그러나 문학작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문학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적 진실이란 문학작품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실인가 진실인가 하는 것은 과학의 범주예요. 주관적으로 봐서 필자나 독자, 주관적으로 봐서 묘사된 그들의 인물에게 진실하냐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해낸 그와 같은 작가의 견해, 작가의 주관에 입각해서 독자들이 올바로 감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되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잣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학적 진실은 개개의 경우나 독특한 인간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문학작품의 문맥 속에서도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의 얘기는 과학적 진실, 과학적 사실로 어떤 문학작품을 해석할 게 아니라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서 바라봐야 한다. 뭐 이런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갑니다. L 교수는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대표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깊은 사색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색에 빠진 사람은 바로 문학적 진실이에요. 이게 작가가 의도하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높은 곳에서 잠깐 아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학적 진실. 그래서 밑에 쭉 보면은 그 자세의
포즈, 그 자세의 여러 가지 각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보니까 인체학적으로 규명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던 사람을 그렸다라는 과학적 사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볼까요? L 교수는 이 작품을 옆에서 보면 허리와 잔등을 구부린 상태로 얼굴과 눈길도 아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원래 이 작품을 로댕이 1880년 대작 지옥의 문을 만들 때 문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제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높은 곳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내려다보며 애끓는 뭡니까? 애끓는 슬픔 때문에 일시적으로 흥분의 상태로 전신에 힘을 준 모습이라는 해석이다라는 것이 L 교수 해석의 초점입니다. 과학적 사실, 진실로 해석했죠. 그러나 문학의 필자의 주관, 또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하는 사람, 뭔가 깊이 고뇌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지금 이 작품을 보는 문학적 진실입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보죠. 다음 글에 L 교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필요가 합니다. 보기 관점에서 적절하게 비판한 것은 하면은, 뭐, 금방 얘기를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보죠. 문학예술의 밑에 셋째 줄. 이러한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로댕의 작품은 과학적 진실, 즉, 생각하기 힘든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적 조형미를 달성하기 위한 작가의 고려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문학적 진실로 접근하는 것이죠. 따라서 작가가 의도한 미학적 조형미를 고려해야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가 바로 여기 나오는 L 교수가 로댕의 작품을 평가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 뭐다? 비판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판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비판은 1차적으로 그 글에 지금 독해니까 그 주어진 정보, 즉 텍스트에 대한 생각, 의도, 판단, 주제 이것을 먼저 아시고 독해에서 읽고 거기서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적절한 반응이다, 문제 제기다, 다음에 또 반론 제기다 이렇게 나타나는 독자 우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반론이 또는 문제 제기가 또는 반응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평가가 바로 비판입니다. 자, 유형학습 같이 들어갈까요?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떻게 학습에 나간다는 그 방향을. 먼저 종합 분석의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 효용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적절성에 다 연결이 닿으면서 시험 문제는 반응과 반론 제기와 그죠?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묻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비판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원리해 볼까요? 비판적 읽기, 비판적 독해, 비판적 이해, 뭐 비슷한 얘기죠. 읽은 글을 그러니까 텍스트를 바탕으로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내는 과정입니다. 독자 우위입니다. 둘째 줄, 독자의 관점에서 글의 의미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비판적 읽기다. 자, 밑에 글상자 보면 비판적 이해 능력이 종합 분석, 금방 4가지 얘기했죠. 정확성, 다음에 적절성, 타당성, 다음에 효용성. 그래서 이 수능 공부할 때는 보면은 수능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에는 뭐 정확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타당성까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내적 준거, 그 기준을 글 자체에 두고 내적 준거에 비춰서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타당성, 효용성, 신뢰성 이런 것들은 외적 준거, 글 외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말한다 해서 내적 준거에 의한 방법, 외적 준거에 의한 방법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이걸 뭉뚱그려 종합 비판에서는 금방 언급을 드렸지만 적절성, 정확성, 타당성, 다음에 효용성 이런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자, 정보의 평가 중요합니다. 비판의 적절성 평가. 근데 여기 공감과 감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감을 한다, 감상한다는 것은 대상이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기 안에 문학 작품도 8문제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 3문제, 소설 3문제, 수필 2문제 딱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독해 텍스트와는 조금 차원이 있어 달라가지고 여러분 뒤쪽에 따로 제가 단원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비판창이 끝나고 나면 문학작품의 이와 감상 이렇게 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또, 왜냐하면 문학은 일반적인 문종과는 좀 다른 언어를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자, 먼저 참고란에 비판적 이해의 일반 과정을 봅시다. 먼저 비판적 의문 제기. 그러니까 그 글을 읽고 나서 필자의 관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의문을 달아가라. 그 다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그 비판적 의문 제기하고 나서 다른 생각으로 필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화제를 이해할 수는 없겠는가? 뭐 대부분 다양합니다. 둘째 줄에 보면은 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자의 관점을 추리하고 그와는 다른 관점이 있는지 대부분 있죠, 그죠? 이런 맥락에서 얘기되고요. 다음에 효용성 검토하기.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새, 쓸모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또는 뭐 이 시기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게 효용성, 쓰임새, 쓸모, 가치. 둘째 줄에 보니까 실생활에 쓸모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얻거나 특별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가 하는 기준이 바로 효용성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130쪽에 종합적 분석 시작해 봅시다. 주요 평가 문항 뭐 쭉 있고요. 2번 딱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정확, 적절, 타당, 효용성을 언급하고 있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사실적, 여러분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는 일단 필자 우위예요.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읽어내는 게 사실적 이해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는 그 있는 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고스란히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는 그 읽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능력이니까 어디까지나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는 필자의 견해나 관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필자 우위고, 이제는 그러한 필자의 생각과 견해를 파악하고 뭡니까? 바로 다른 생각은 없는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가? 반응은 적절한가 하는 독자 우위의 비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는 앞에 나오는 사실, 다음에 추론을 모두 다 감수하는 보다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성 평가, 사실의 정확성 여부 판단하는데 셋째 줄에 표현의 정확성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제시된 내용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가, 표현의 정확성 이런 것도 나오죠. 자, 1번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다음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제기한 질문입니다. 의문제기죠. 적절성을 물었어요. 예, 정확한 뭐 이런 얘기.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의문으로 이제 시작을 해갑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뭐 대학 문화라는 게 축제 문화로부터 비롯해서 먹고 논다는 식의 얘기. 근데 여긴 조금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오로지 매진해야 될 이런 상황 논리가 다르거든요. 아마 어쨌든, 그 다음 달락은 교수들은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좀 전에 보았듯이, 그죠? 여러분, 폴리피셔 있었죠.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교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우측 131쪽 상단부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신화의 교훈이 저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공부할 사람만 대학에 모입시다. 교수들의 정관계 진출도 좋게 보자면 산학협동이겠지만, 자, 이 부분 밑줄 그어보세요. 이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정관계 진출이 교수들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결한 이와 같은 해석력, 그와 같은 깊이 있는 해석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도 좀 포괄적으로 보면 산학협동이다 볼 수는 있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대학 교수들이 정관계 진출이 혈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부의 일을 대생량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교수님들이 다 정치를 한다고 나서면은 뭐 이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부 교수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학 들어가면 논다고 하는데 그건 옛말이죠.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해서 도서관에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라는데, 물론 여기도 청년 실업이 가중되면 따라서 학생들이 취업에 매달려가지고 취업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도 가만히 보면 문제점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대학생들이 허구한 날 놀고 있다, 노는 문화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언하게 무리수가 없잖아요. 있어요. 지금 당장 산학협동이 필요하다고 말하진 않았죠. 그죠? 교수들이 정관계 진출을, 좀 전에도 정관계 진출을 좋게 보면 포괄적으로 산학협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여기 이 필자가 지금 당장 산학협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은 하진 않았거든요. 하여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5번 한번 연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적절성이 비중이 좀 강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면 정부의 평가 부분도, 그죠? 여러분 여기 보라고. 정부의 평가 이 부분도 모두 적절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절성 평가는 글의 목적과 의도, 주제나 주장 등 글의 성격에 비춰 밑줄 그어보세요. 글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내용이 적절, 과정이 적절, 조직이 적절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표현의 적절성 나옵니다. 우리 예제, 도움닫기 예제는 표현의 적절성, 이걸 얘기했죠, 제가. 도움닫기 예제 2번에 표현의 적절성. 이런 문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비유 나와 있어요, 비유. 비유에서 유추입니다. 비유는요, 여러분, 빗대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코자 하는 대상을 다른 사물이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고, 이 비유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유비출이 얘기했듯이 유추. 그죠? 유사성에 근거해서 미루어 짐작하다, 이런 얘기죠. 그 전제 조건이 유추라 그래요. 유추라는 설명 방법은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 있죠. 인생, 추상적 관념적인 내용은 어려워요. 그럼 인생을 설명하려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친근한 게 없을까? 마라톤, 이렇게. 그 두 대상의 유사성, 범주는 다릅니다. 이렇게 추상적 관념적인 어려운 개념을 좀 이해 쉽게 설명하려 할 때 친근한 대상을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 또 유추. 물론 유사성은 기본적으로 존재해야죠. 자, 지금 보면은 02번에 다음 글에서 제시한 전통과 인습의 관계를 비유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 02번에 주어진 글을 한번 쭉 보시면은, 자, 여기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다. 이런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다 하는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했어요. 그죠? 이 일반적인 통념에 필자가 동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다 해서, 이걸 비판적인 입장에서 객관화를 한번 해봐라. 객관화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들추어내어서 한번 서로 토의해보고, 이게 전통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려보라니. 그래서 여기 버려야 할 것이 있겠고, 필자 얘기할 버려야 할 것과 무엇인데, 여러분 이어가야 할 것, 그러니까 개성해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놨어요. 필자의 견해를 한번 파악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뭐다? 이걸 인습이라고 했어요. 필자는 인습. 그러니까 낡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수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인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성해야 할 것은 뭐다? 개성해야 할 것은 바로 전통이다. 여기 보면은 전통은 거기 첫째 문장에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 객관화해서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필자가 말하는 전통의 본질은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문화 창조의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에서 현재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전통의 속성이랄까요? 필자가, 이 필자가 말하는 주관적인 전통의 해석입니다. 저 위엔 통념이고 필자의 해석. 필자의 해석은 여기 일반적인 통념만 다르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두 개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전통과 인습의 관계를 비유한 것. 예문에 보면은, 선지에 보면 전통, 인습, 문화 세 개를 열었습니다. 그럼 전통이 스몰 a라 그러고, 인습이 스몰 b라 그러고, 다음에 여기 문화를 스몰 c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전통 대, 문제는 전통과 인습이 선택지 보면 전통 대 인습 대 문화, 어떤 관계일까? 자, 필자의 생각을 여기 한번 봅니다. 해석을 가지고. 전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가야 할 겁니다. 이어가야. 그 전통은 긍정적인 것이고 인습은 버려야 할 것이고 얘는 부정적인 거예요. 이 전통을 계승해 가서 이 계승의 결과 빚어진 산물입니다. 계승의 결과로 빚어졌다. 문화창조. 빚어진 산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전통은 계승해 갈 것이니까 긍정적인 대상으로 평가하고 인습은 버려야 할 것이니까 부정적인 대상. 그 다음에 전통을 계승해 가는 이유는 그 문화 창조에 있는데 이 문화는 결국 전통을 계승해 갔을 때 그 결과로 빚어진 산물이다. 이런 관계가 필자가 얘기한 전통과 인습과 문화의 관계입니다. 1번, 전통이 맑은 물이고 인습이 오염된 물이라면 문화는 물을 맑게 한 정수기다. 전통이 맑은 물, 인습이 오염된 물은 됩니다. 그러면 문화가 이런 맑은 물을 걸러준 정수기라면은 이 인습이 전체에다가 문화라는 걸름 장치를 통해서 전통이 이렇게 산출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적절한 비유의 짝이 아닙니다. 유추의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전통이 보행자이고 인습이 난폭 운전자는 서로 대립성을 갖출 수 있겠지만 문화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경찰관, 문화가 이 전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볼까요? 전통은 벼라 그랬어. 자, 인습은 불필요한 피죠, 그죠? 블러드 이거 아니에요. 인습이 성장을 해치는 피니까 서로 대립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 문화에 값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짝이 됐다면 비유 조건에서 벼가 긍정적인 것이고 피를 뽑아내잖아요. 응? 불필요한 장애를. 그럼 벼를 개성은 이때 성장이겠죠. 성장해서 그 결과로 빚어진 산물이 뭐냐? 쌀이잖아요, 쌀. 그죠? 그러니까 문화는 쌀과 같다. 이런 비유가 지금 이런 과정에서 전통 대 인습 대 문화를 바라보는 필자의 견해를 잘 읽으면은 이와 비유, 다른 사물에 농사로 빗대었죠. 빗댄 사물에 유추된 짝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이다. 자, 수학능력 시험에도 한번 나왔고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고 몇 군데 나왔습니다. 괜찮은 문제죠. 자, 여러분 3번 한번 볼까요? 다음 글에서 논리적 긴밀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것과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논리적 긴밀성이다. 약간의 추론 능력입니다. 논증 과정에 적절성과도 통합니다. 뒤에. 답은 보죠. 동양적 자연관의 특징은 인간을 자연의 한가운데 놓고 모든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의 생태를 인간 중심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인간사와 결부시켜 해석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03번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문학작품의 이와 감상 보실 거 아니겠어요? 문학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시에 많이 나타납니다만 자연과 인간이 있을 때 문학은요, 여러분들, 문학의 본질, 목적 정의해보면 문학은 인간의 삶, 인생을 다룬 겁니다. 요게 주예요, 요게 주. 주된 것이 이쪽입니다. 요게 부입니다, 부. 어쩌면 자연은 빗댄 것이라 볼 수 있죠. 하나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인간의 보통 시 같으면 인간의 감정, 인간 쪽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이 무게중심을 주고, 여기 자연을 이끌어올 때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이끌어올 수도 있고, 또 대립적으로 이끌어올 수도 있고. 대립은 약간의 부정이죠, 그죠? 대립적 관계를 이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정성, 이 인간의 무게중심을 두니까 인간의 감정이 기쁘다 슬프다에 따라서 자연도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건 금방 얘기한 첫째 문장과 통하죠. 즉 말하자면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은 황현이라고 있죠. 황현. 황매천입니다. 매천. 매천야록을 적었던 그 구한말의 우국지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황현의 유명한 여러분 고등학교 한문책에도 나올 거예요. 절명시란 한시가 있습니다. 절명시란 한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의 침탈로 멸망해 가는 그 전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기 나오는 황현은 1910년 국치를 맡게 되자 그 절명시 한시를 적고 자결에 돌아가신 우국지사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조수 애명해악빈,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거든요. 조수 그러면 짐승과 새, 애명 슬피 울고, 해악빈 바다와 산악도 얼굴을 찡그리네. 이런 표현은 짐승과 새들도 슬피 울고 바다도 얼굴을 찡그리네, 자연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견화세계 20년이라 무궁화 이 땅이 망해버렸구나. 필자는 무엇에 대해 고민합니까? 여기 필자는 보면은 망국지정이에요. 나라 멸망에 한탄을 하니까 여기 자연도 슬퍼 보여요. 이런 게 감정이입의 수법인데 그거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여러분 잘 알려진 고구려 유리왕 때, 그죠? 한시죠. 유리왕의 황조가, 원래는 한시가 아닙니다만은 고대가요 황조가 보면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스로 정다와라.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가 함께 돌아갈고. 자, 여기 유리왕의 감정은 고독입니다. 외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펄펄 나는 적개꼬리, 꾀꼬리는 정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고독, 외로움을 좀 더 크게 부각시키고자 자연과의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문학 작품이 이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주로 해서 자연을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이 자연은 인간의 눈에 비친 자연입니다. 대상으로서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이 슬프면 슬플 수도 있고 또 그 고독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이 기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높여보세요. 그래서 다음 글에서 논리적 김밀성을 물었죠. 동양적 자연의 특징은 인간을 자연의 한가운데 놓고 모든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의 생태를 인간 중심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인간사와 결부시켜 해석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금방 설명드린 부분도 통할 겁니다. 예컨대에서 얘기가 쭉 나오고요. 나와보 한번 보죠. 그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사 김정의 세한도 밑줄.
그 다음에 답은 또, 그게 나다는 앞에서 우리가 구조도 같은데 보면은 대립이죠. 또, 어변의 그 보면 성용도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뭡니까? 바로 대등구조로 연결이 되겠죠? 자, 랍은 중요한 이와 같이, 동그라미, 이와 같이, 이처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의 내용을 다 지시하면서, 포괄적으로 지시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 온다, 그죠? 전통해화 속에 보이는 소나무와 사군자, 물고기 등의 자연물. 그러니까 저 위에 가번에 동양적 자연관의 특색을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과 동양적 자연관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전통해화와의 관계, 이에 대한 얘기가 가와 나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번에 그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사 김정희의 세한도라고 갑자기 탁 나오면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닿습니다. 그래서 동양적 자연관을 가해서 소개하고 그 실내로 전통미술 작품의 하나인 세한도를 나에서 언급한 것은 논리 흐름상 조금 부자연스럽고 비약이 있습니다. 가와 나 사이는 동양적 자연관에 우리의 전통미술관의 관계를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논리적 긴밀성을 위해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냐, 약간의 추론적 성격이 강한 이와 같은 문제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백선사 쪽에 타당성 봅시다. 이 타당성하고 4번의 효용성은 앞에 적절성, 정확성은 내적인 준거입니다. 글 자체를 두고 평가하는 거지만 이제는 외적 준거, 글 외부적 요소예요. 타당성. 자, 글의 내용과 그 표현이 삶의 이치, 그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적 통념, 윤리적 규범, 보편적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 입장에서 삶의 이치나 사회적 통념이나 윤리적 규범이나 보편적 가치 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덤닫기 한번. 아주 간단합니다. 4번 볼까요? 다음 주장에 대해 오늘날 독철시력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마지막에 봅시다. 그 반대로 자기도 마지막 부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우리 요즘 윈윈 그러죠, 그죠? 윈윈 전략.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자리 이타가 한다 보면은 스스로자 이롤리, 자기도 이롭고 타자 남도 이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감할 수 있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서양의 인간 우월론이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걸 한번 여기 나오는 자리 이타의 생각이라 필자가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이유가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이기주의에 팽배했기 때문에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서양의 인간 우월론이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를 물질 중심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인간의 유용성을 위해서 자연을 뭡니까? 바로 재화를 획득하는 공간으로만 얘기하는 이런 물질관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과의 공존이 불가능하죠. 자, 이것도 이유가 되겠고. 경제 성장의 미명은 아름다운 이름 아래 대기 및 수지로움이 심각했으니까 지금 이 글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언급한, 그래서 생각을 자리 이타로 가져갔죠. 적절합니다. 4번, 시장 경제 논리의 도입은 시급하게 요청되는 IMF 시대다. 도입이. 이거 시장 경제 논리는 경쟁입니다. 경쟁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쪽이 짜부려들고 한쪽이 급성장하겠죠. 그죠? 이런 승과 패가 분명해지니까 이건 양자가 서로 공존하고 조화 있는 생활을 위한 자리 이타가 아닙니다. 윗글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자해, 자타, 아니면 자리 이타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은 뭐다? 서로 양자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여 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 효용성 볼까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효용성은 쓰임새 쓸모 가치라 그랬어요.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나 교훈, 독자들에게 그 효용, 가치를 줄 수 있느냐, 교훈 이런 것도 중요하죠. 또 어떤 가치는 정보로 제공하느냐, 이런 것이 효용론 평가라고 합니다. 그게 유용성, 풍부성 한번 읽어두시고요. 우리 문제에
교훈 찾기 이런 것도 주로 독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쓰임새가 있는가 하는 것이므로 효용론, 효용성과 결합이 됩니다. 자, 예문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철수 헬스클럽 등록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밑에 셋째 줄, 조금 힘들더라도 10번을 넘겨서 10개를 들어봐요. 지금 근육 상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것 같은 11번째를 드는 순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관장이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10번의 한계만 두지 말고 11번째 10개를 자기 힘껏 드는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뭐예요? 관장의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교훈이 수렴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글이 그러한 교훈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자들에게 가치 있고 쓰임새가 있으므로 효용성이 되며 나아가 교훈의 핵심이 되겠죠. 하여 1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 비판 공부하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본 바대로 앞부분에 4가지 쭉 한번 기준점을 중심으로 문제 서너 개를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 효용성. 이렇게 일단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이제 정보의 평가 부분에서 문제 제기, 반응, 반론을 어떻게 연결해 갈까를 문제 해결력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됩니다. 충분한 훈련으로.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갑시다.